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등 통상임금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미칠 영향 짚어봤습니다. 그린피스와 신고리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건설허가 처분의 일부 위법은 있지만 공사를 멈추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내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 운영됩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실효성 따져봤습니다. 오늘 오전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예외 조건이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판단을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먼저 대법원의 판단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연장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냈는데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회사가 임금 추가 지급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면서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죠? 네, 시영운수의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또 이익잉여금 등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연간 매출의 2에서 4%, 지난 2013년 인건비의 5에서 10%에 불과하는 만큼 이를 집행한다 해도 회사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 측 적용 기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종 법률 해석자가 사법부고 사법부 중에서도 대법원이 최종적인 해석권자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이상은 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들을 제시해 줄 책무가 있지 않나. 네, 결국 아시아나항공이나 현대중공업 등 시영운수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의 상급심도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 측에 대한 판단이 하급심과 어떻게 다른지, 유사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이 대법원이 결국 1심과 2심의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셈인데 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겁니까? 네.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1, 2심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이 7억 원에 달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를 한다고 봤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4억 원 정도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4억 원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과 인건비 비중 그리고 이익 잉여금 등을 따졌을 때 경영상 어려움을 예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는 뭐죠? 네,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일정 정도의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입니다. 예.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시간 외 수당 문제는 현대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타이어 등의 기업도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상황인데요. 사측이 1심에서 패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를 하는 등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신의 측 판단 기준으로 추가 지급될 법정 수당 대비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 재무 상태와 해당 사업의 안정성 여부를 내놔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제 관심은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 나아가서 임금체계 개편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음 주에 있을 항소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불리를 따져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모두 4,200여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기아차의 지난해 매출액이 54조 2천억 원임을 감안을 하면 매출액 대비 지급 비중은 보시는 것처럼 0.8% 정도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내놓을 때 고려했던 시영운수 사측 연간 매출액 대비 추가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의 비중은 2에서 4% 정도였습니다. 예.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사법적 혼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기아차 통상임금 결과에 따라 또 재계에 미치는 영향 살펴볼 수 있겠군요.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공론화를 위해서 석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론이 났는데요. 이에 앞서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픽스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법원 판단 어떤 건가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건설 허가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허가를 내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 결격자가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허가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의 내용도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위법 사안이 있는데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죠? 네, 재판부는 건설 허가를 취소하면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공사 지연으로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가 취소로 예상되는 공사 중단 예산 기간 4년 동안 1,600개가 넘는 관련 사업차들이 도산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데다 약 1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위법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문제 외에 원전 안전과 관련된 결정적인 쟁점은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원고 측이 제기한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진 등에 대비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유치원과 학교의 휴업이나 단축 수업도 시행됩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김정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쉬거나 수업 및 보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지 쪽이 안 좋았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예민한 것도 있고 안 나가게 되면 훨씬 좋죠, 아무래도. 서울에서만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단속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또 석탄발전소와 제철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시설에 대해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건설 현장 등 밖에서 일해야 하는 근로자나 교통시설 관리자 등도 어린이 노인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돼 친환경 차량만 운행될 수 있고 마스크 등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핵심은 공공에서 민간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대책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을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취재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아이를 내보내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지만 맞벌이 부부는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같이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환경부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할 경우 학교 안에서 따로 특별 돌봄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맞벌이 가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도 쉴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학부모인 직장인도 함께 쉴 수 있게 기업들에게 연차를 독려하도록 환경부가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또 지금껏 미세먼지 비상조치 알림은 조치가 시행되기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긴급 알림 문자 등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거의 퇴근 시간이 다 된 시간인데 내일 애들이 미세먼지가 심해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저도 쉬겠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낼 직장인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네. 당장 내일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면 안내도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석탄 발전소에 대해 가동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석탄 발전소를 아예 줄이는 대책이 아니다 보니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제철과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전국 100여 개 공장에 대해 가동 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에 불과합니다. 각 시도지사가 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 시간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데 전국에 이런 공사장만 3만 6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모든 현장에 대해 단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미세먼지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의 이제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회피나 대응의 이제 위주의 법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도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동시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인천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서울시만 먼저 시행에 들어갑니다. 특별법이 시행돼도 5등급 차량은 인천과 수도권에서 단속 등 운행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금수저 논란을 일으켰던 은행권 채용비리 기억하실 겁니다. SBS CNBC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미리 낙점해놓은 현대판 황표 정사가 따로 없습니다. 함 행장이 잘 살펴보라고 한 지원자는 별도로 관리하면서 점수를 조작하고 없던 전형도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을 보면 함영주 행장은 자신의 지인 자녀와 지인의 조카가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부장에게 해당 지원자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합니다. 인사부장은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해당 지원자를 추천자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한자로 어른 장자를 붙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관리되는 지원자들은 임의로 점수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평가 없이 전형에 합격시킵니다. 심지어 합숙 면접에서는 관리 대상 지원자가 꼴찌를 했는데도 전형을 통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 대학 출신들을 추려서 합격자를 따로 선정하는 등 당초에 없던 전형을 만들어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2015년과 2016년 채용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검찰의 고소장에 담긴 비리 혐의들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함행장이 남자 직원을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청탁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직자 같은 경우에 청탁자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발본세군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함행장은 인사청탁을 받고 총 9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공소 내용은 현재 재판에서 공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은행권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함행장뿐만 아니라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의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손석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하나은행 채용 비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죠? 네, 공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검찰의 주장은 이른바 부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 함행장이 잘 살펴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해당 지원자들을 추천 명단에 올려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함행장 측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천 명단이라는 건 역시 사정 단계의 하나일 뿐이고 채용에 관한 전결권자는 행장이 아닌 인사부장에 있기 때문에 특혜 채용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언급된 함행장에 살펴보라라는 지시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차 공판에서는 이 인사부장이었던 송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요. 함행장이 잘 살펴봐 달라라고 직접 말했는지에 대해서 송 전 부장은 기억 없다면서 지시가 없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입니다. 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받은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견해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구조적으로 이 채용 비리라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신한금융의 조영병 회장이나 함행장의 재판에도 일종의 판례가 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예. 이광구 전 행장에 대한 재판부 판결의 어떤 논리 구조라든지 양형의 경향성 등은 향후 조영병 회장과 함영주 행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약과 폭약 등을 취급하는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 공장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근로자들은 조립동 직원 2명과 품질 검사 직원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로켓 추진체 연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2개 이상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전 9시쯤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확대됐지만 이 또한 모두 진화됐습니다. 한화 대전 공장은 화약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 사고 현장은 일반 직원의 출입도 철저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옥경석 한화 화학방산부문 대표이사는 공식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공장에 조사관 9명을 급파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어떻게 쉬워진다는 건가요? 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담보할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주담대가 있다면 주담대 상환 목적의 일시 인출을 통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시 인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시 인출 한도가 얼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 인출은 지금까지 대출 한도의 70%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3.25%의 대출 금리로 매월 38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에 가입 후 일시 인출을 받아 주담대를 상환하면 이자 상환 없이 매월 9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시 인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가입이 쉬워진다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구글과 애플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에선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프랑스와 영국이 세금을 받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도 구글세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쉽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데이터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면 정작 매출은 서버가 있는 해외에 있는 구글 회사로 잡히는 이유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납부한 세금은 미미합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닌데 프랑스가 급기야 서버가 없더라도 세금을 매기겠다며 애플에 구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글세를 도입해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통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이버 IT 업체들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꽤 되니까 그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네이버도 과세가 되고 근데 IT 기업들이 많이 이제 본부가 있는 미국 같은 데하고는 좀 분쟁 가능성도 있고요. 구글세를 당장 도입하긴 어렵지만 제대로 된 매출을 파악하는 등 과세 부과를 위한 작업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영업자와의 별도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올해를 자영업자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직면해 있는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오늘 또다시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 기자, 오늘 간담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간담회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나리오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 혁신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 고충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간담회 내내 메모를 하는 등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지난해 마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보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예, 이용렬 전 회장이 어떤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 회사인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는 이동찬 회장이 별세한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으로 184억 원가량입니다. 이전 회장은 코오롱 생명과학 주식을 102만 8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보유 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셈입니다. 이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8년 보고 때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6년 차명 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을 인식하고도 늑장 조사 처분을 내려 담합에 연루된 유한킴벌리가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경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대그린푸드에 주주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 분과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린푸드가 배당 정책을 수립한 데다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됐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국민연금의 공개 중점 관리 기업에서도 해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아침 한때 눈이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저녁부터 밤 사이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5mm 내외로 적은 양이 예상되고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나서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한파의 기세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구는 1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구는 10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겨울철 화재 사고가 나면 강한 바람에 불이 옮겨 붙기 쉽습니다. 미리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인천과 청주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6도, 강릉 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저녁 전까지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까지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